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업계와 타다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근 검찰이 타다 대표를 불법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타다가 불법 택시 영업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상생안 그리고 관련법을 만들고 있는 중에 이런 기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그런 논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다와 택시업계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논란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진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갈등 해소, 법정으로 가는 타다, 쟁점은 무엇인가?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옆으로 박성배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또는 편법이냐 뭐 이런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렌트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자, 일단 타다가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일단 우리 변호사님부터 한번. 현행법상으로는 유죄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은 네.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검찰의 기소가 그다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법령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예.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예.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다 측에서는 그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도 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물론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네.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는 없지만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네. 그 예외 규정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다의 영업 방식이 그 시행령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에 비춰봐서 유상 택시 영업에 유사하다고 보고 네. 그 규정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인데 네. 현행법 해석상 그리고 현행 타다의 운영 체계상 이러한 기소가 그다지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실체가 택시 영업이랑 똑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네. 이제 검찰의 이제 법 해석은 현행법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역사를 보면 네. 초기에 서비스가 나왔을 때 또는 기술이 나왔을 때 불법이 아니었던 게 거의 없습니다. 네.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타다는 국토부의 예를 들면 유권 해석이라든지 네. 기존의 이제 법 체계를 해석한 가운데 이미 1년 이상 영업을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9,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용객이 13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이 130만 명이라는 승객은 이미 그런 어떤 무면허 택시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검찰이 지금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나선 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래 향후에 공유경제에 어떤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럼 사실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그 처리 방안을 그렇죠. 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초기에 내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국토부의 그런 어떤 그 우유부단함 그리고 국토부의 그리고 국회에도 사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뭐 어떤 당은 뭐 대선의 당론 자체를 뒤집어버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뭐 이런 과정에서 국회, 정치권 그리고 뭐 정부, 국토부 심지어는 이 사안의 법무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뭐 법무부는 국토부에 그 내용을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뭐 국회하고 정치권, 정부가 전혀 총체적으로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결국에는 그들의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이
네. 결국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산업을 망가뜨리는 이런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두 분은 타보셨어요? 타다? 당연히 타봤죠. 네. 타봤습니다. 타보셨어요? 네. 저만 못 타봤군요. 아, 근데 네. 타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뭐 먼 거리 가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다가 대략 20% 타다를 항상 탈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네. 비싸거든요. 아, 비싸요? 비쌉니다. 이게 저같이 가난한 교수가 그거 타는데 얼마나 이게 손이 이게 호출할 때 손이 떨리는데 비싸긴 비싼 모양이에요. 한 20-30% 비쌉니다. 그리고 택시보다? 이제, 그리고 장거리 가면 더 비싸지고요. 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승객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압도적으로 열광적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택시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라든지 정말 이 짜증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일거에 분출해 버렸던 게 타다라고.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타다 놀랬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호응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던 거죠. 근데 어쨌든 타다를 자주 탈 수는 없습니다. 제 월급에 이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게 택시라고 느끼셨나요? 탔을 때? 제가 처음 타봤을 때 제가 직접 앱을 깔아서 호출을 해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호출해 주셨을 때 같이 한번 타봤는데 넓고 쾌적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택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러주신 분이. 그렇죠. 타봤는데 집까지 가면서도 외국의 우버랑 비슷한 건가? 저도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많아지던데 그래도 택시라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마 저 같은 인식을 이용하시는 분 일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국내에서는 우버가 없으니까 이제 못 타보고 타다도 타볼 기회가 없긴 했는데 일반 콜택시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예, 일반 콜택시하고 다르죠. 일반 콜택시는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가 뭐 요즘에 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쪽에 이제 콜을 넣으면 어디에 와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배차를 해서 이렇게 오는 까 택시의 일종인 거죠. 콜택시는 말 그대로 전화를 하는 콜을 하는 택시 그래서 콜택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타다는 그런 택시에 대한 시스템, 즉 현행법 내에서 그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네. 앱을 사용해서 승객이 부를 때 네. 그때 차하고 드라이버를 매칭시켜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 있는. 네. 그래서 매칭시켜주고 그때 이제 차고 있는 차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승객이 타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호출할 때 그때마다 계약을 맺는. 그래서 타다라는 것은 이제 그 위에 소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승객과 운전자 그다음에 이 승합차 이걸 매칭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콜을 할 때마다 즉 앱으로 호출할 때마다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앱으로 콜을 해서 렌터카를 불러오는. 예, 그렇게 불러오는 거니까 기존의 네. 콜택시는 택시라는 업종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통해서 부르는 이런 거에 있고 이런 거고 그리고 타다는 법적으로 볼 때는 그 순간에 전부 계약을 통해서 하나가 메이드가 돼서 네.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게 끝나면 다시 다 해소가 되는 그럼 전부 운전사하고 차량 승객을 전부 분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좀 모양이 또 조금씩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느 나라도 이런 형태의 사실은 타다처럼 이렇게 정말 복잡한 구조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심플합니다. 네. 그냥 우버 있고 우버 택시 있고 뭐 자가용 우버 있고 뭐 이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막아놓으니까 그걸 합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구조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타다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정말 타다가 이게 대단한 혁신을 이룩할 것인가라고 볼 때는 돌파구는 되겠지만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혁신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체계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 네. 네. 박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이 타다가 이게 법적으로는 렌터카하고 기사도 이렇게 빌려주는 뭐 그런 형 기사를 빌려준다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이용자들은 지금 콜택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실체가 이 법적으로는 이게 피해갔어도 실체적으로는 택시다, 콜택시다.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검찰이 사안을 두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두고 판단합니다. 네.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의 형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있고요. 네. 버스 운송, 택시 운송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동차 대여 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타다 측이 주장하는 그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검찰이 볼 때 이 운영 방식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인가 자동차 대여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쳤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운영 방식이 어떠한가, 또 사업 주체가 구성원들을 지휘 감독하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또 하나의 징표로서 일반 이용자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다각도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다각도로 판단했을 때 사업의 운영 방식, 즉 운수 종사자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구성원의 인식도 그러할 것이며 또 이용자들도 택시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점이 네. 실질적으로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고 보고 기소에 이르게 만든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요. 네, 현행법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렌트카 사업이라 그러면 렌트하는 비용이 하루에 얼마 또는 반나절에 얼마 딱 그 금액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거리에 따른 요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택시 영업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즉 택시 사업의 경우에는 네. 사업 주체가 운임이나 요금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네. 요금 운임의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령이 다시 또 국토부 훈령으로 그 위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임 규정을 보면 일정 거리까지는 기본 운임을 적용하고 그 이상은 매 기준거리마다 일정액의 거리 운임을 적용하는, 우리 흔히 택시 이용할 때 기본 요금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주행 거리만큼 운임을 더 추가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운임 체계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즉 택시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반면에 자동차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대여 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행규칙에 대여 약관에 정해야 할 사항으로 여객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나 환급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지 요금이나 운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네. 요금이나 운임은 그 기준 자체도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렌트카처럼 운영할 때는 한 번에 지급을 하고 네.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환급해 준다는 점만 약관에 정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 타다의 경우에는 기본 운임이 있고 운행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이 더 부과되는 택시와 같은 운영 체계다 보니까 네. 이 점도 검찰이 기소하는데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택시 타다 이슈를 계기로 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택시 특히 이제 검찰 이전에 그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또 사업자분들이 특히 개인 택시 하는 분 타다를 고소를 그러니까 고소인가 고발인가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택시업계가 이 준법이라는 걸 정말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근데 과거에 그분들이 했던 그분들이 이제 어떤 걸 추진했냐면 2013년, 14년 이때 이제 택시 대중교통법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자료를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정부가 근데 이 법안에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니까 어떠냐. 그래서 정부 이유가 기존의 법 체계하고 안 맞다. 이 자체는 적법하지 않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른 타 법률 관련 조항 개정은 법 체계상 당연한 입법 절차에 불과합니다. 즉 문제가 되면 다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바꾸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타다 이슈에 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준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간 거고요. 그렇죠. 이 모순된 태도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준법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그런 준법이라는 것들을 법적 체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또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신사업을 이렇게 법적 체계로 잡아버리면 예를 들면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메일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 전문님 쓰시잖아요. 이메일 90년대 후반에 이메일이 처음 중후반에 나왔을 때 이메일 불법이었어요. 우편법 위반입니다. 그때는 그 이메일 사업자 한메일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업자나 이메일 쓰는 사람들 전부 우편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우편은 그때 종이로 된 우표, 그러니까 우표를 붙이지 않으면 그 위반이거든요. 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누구나 쓰고 있는 퀵 서비스, 그 다 법을 우편법 위반입니다. 그럼 쿠팡도 못 나오는 거고, 예스24, 그 인터파크 이런 거 전부 불법 사업자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커머스 이런 것들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법 체계를 바꾸면서 합법의 태도로 그러니까 법을 유보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검찰도 이 적용 자체 특히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걸 뒤집고 다시 법 적용을 그것도 국토부의 정확한 유권 해석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자체를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박 변호사님, 그 예외 조항이 이게 원래 관광 목적 취지인가요?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이 네. 원래는 입법 취지가 관광 목적입니다. 관광하러 오시는 분이 자동차만 국내 면허가 없으니까. 네, 자동차만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 받아야 그 구역을 제대로 관광할 수 있다는 그래서 허용해 준 예외 조항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형벌법규 해석은 물리 해석이라는 게 있죠. 문헌의 언어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인데 네. 그와 별도로 논리 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입법 취지와 목적을 해석하는 것인데 이 입법 취지 자체는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타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입법 취지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형벌 문헌에 입법 취지가 명백하게 관광 목적일 경우에 하나여라고 규정해두고 있지 않거든요. 네. 입법 취지가 어떠하든 문헌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죠. 문헌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예, 법원도 결국은 입법 취지도 고려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할 텐데 네. 특히 형벌 법규 해석은 기본적으로 엄격해야 됩니다. 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당한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지만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해석은 가능해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라고 하는데 네.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 확장 해석은 금지되어 있지만 네.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법되어 있다는 요 자체만 집중해서 네. 타다를 유죄로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의 고려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법 네.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유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그 예외 조항 해석이 이번 재판에 뭐 쟁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타다의 경우에도 적용될 만할 것인가. 네. 사실 타다도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음에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우버는 승용차를 운전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안을 피하고자 예외 조항 적용을 위해서 승합차를 운영해 왔고 그 승합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알선해 왔다. 즉 네. 충분히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1년여 가까이 운영을 해오다 갑자기 기소가 된 사안들도 법원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해석상은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빨리 정부가 법을 바꿔주든지 뭐라든지 해야 네. 되는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늦게 바뀌는 게 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 주는 게 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는 예로부터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거죠. 예, 이번에도 그렇게 가긴 할 텐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관련법은 너무 옛날 관련법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택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택시를 이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이제 규정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특히 해방 이후에 이 법령 체계가 이제 다시 정비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75년에 택시가 운송 분담률을 보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절반을 택시가 담당한 한 47% 됩니다. 네. 지금 몇 퍼센트가 된지 아십니까, 전무님? 얼마나 되나요? 2.9%.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3%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가용입니다. 네. 국민들이 모두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택시는 공공적 운송 기능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택시 자체가 특히 이제 러시아가 출퇴근 시간을 빼면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좀 많이 지금 남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해버렸는데 네. 그 자체를 따지고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택시가 운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법령 체계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산업 자체는 죽어버렸는데 법령은 그대로 택시를 보호하고 옥죄는 또는 옥죄는 법령 체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전 세계적인 어떤 공유경제 흐름 속에서 그런 우버 등등 진입이 되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스스로 혁신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령을 이용해서 자꾸 막는 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새로운 서비스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에 대한 자기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막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먹거리 문제가 당장 걸리니까. 그러니까 재밌게요. 근데 이게 그분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규제 철폐를 그분들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규제가 좋으니까 요금 체계 등등의 규제를 현재대로 유지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저처럼 공유경제를 주장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규제를 철폐를 요구하고 그분들도 규제 철폐를 요구합니다. 근데 규제 철폐 안 하는 게 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 규제를 유지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양자가 지금 택시업계에 있어서도 요금을 자유롭게 정한다거나 이런 자유로운 어떤 경제 행위를 그분들도 원하고 있는데 양자가 다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타다와 유사 서비스가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잖아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춤해지고 이번에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든 법이 바뀌든 이거를 좀 봐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움직임이 계속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 국토부 차원에서는 좀 뒤늦지만 법체 개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그 사이? 지난 7월에 국토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죠. 말하자면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7월 달에 하나의 기점을 만들어냈는데 일단은 택시 플랫폼 업체를 합법화시키고 유형화시키겠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운수 종사자도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플랫폼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고 그리고 기여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시행령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는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그 입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서 그 시행령을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기여금이나 차량 총량제, 즉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운전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충시키기 위한 기여금이나 그리고 택시 면허가 감축되는 그 범위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차수를 늘려나간다는 그 차량 총량제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어요. 법률로 규정하는 데는 워낙 갑론을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 논의 자체가 타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었죠.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는 앞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결국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10월에 타다 측에서는 내년까지 10만 대를 증차하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국토부가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은 연초에 택시업계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든 아니면 법률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올 것이든 기다리고 있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기점이 마련된 듯 보이면서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여금제는 도대체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여금이라는 것은 택시 예를 들어서 사업권 자체를 그러니까 사업 면허를 뭐 돈 주고 사든지 뭐 대여를 받든지 또는 뭐 기금을 마련하든지 택시 뭐 기사분들이 이제 사업을 접고 나갈 때 특히 이제 개인 택시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개인 택시 자체가 이제 하나의 차량의 뭐 그 자체에 대한 총량제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우리 따지면 뭐 권리금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플랫폼 회사가 즉 택시업계를 일단 택시업계 전체 총량을 정한 상태에서 못 늘리게 한 상태에서 그 택시 면허권을 사든지 돈을 내든지 해서 그 테두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생안 자체 그리고 국토부의 조정안 자체는 전적으로 택시업계에 끌려다니는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플랫폼 회사의 목을 비트는 이런 상생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돈 주고 사업권 사서 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택시업계를 보호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즉 택시업계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하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유 경제의 본질이 뭔가 라는 점에 있어서 좀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이제 운송 분담률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송 분담률이 50%가 넘어가는 자가용을 놀고 있는 자가용을 주차장이나 차고에서 놀고 있는 차를 끌어내서
즉 자원의 환경 문제 등등을 해서 자원을 유효하게 쓰겠다는 게 공유경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다 제쳐두고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제쳐두고 자 그럼 택시가 2.9%의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택시라는 풀 내에서 모든 걸 하자는 정말 말이 앞뒤가 뒤집어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취지 자체를 국토부는 잊어버리고 있는 어느 순간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택시 사업이 되고. 그게 택시 사업인 거죠. 예. 사실은 뭐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렇게 부르면 택시도 오고 일반 자가용도 오고 와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이렇게 위에 안 붙어 있고 그냥 일반 승용차로 와서 영업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택시만 가지고 해라. 뭐 이런 셈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막았던 게 카풀 막았지 않습니까? 네, 카풀도 막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타다도 막았죠. 카카오 모빌리티도 막았죠. 카풀도 막았죠. 다 막았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합법화되면 나중에 중국의 띠디 출시 뭐 이런 데가 들어오고 그랩이 들어오고 그렇겠죠. 네, 그럼 국내 시장 쫙 이렇게 그 해외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그럼 이제 국민들이 그때서 이제 뭐 후회하겠죠? 네.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11인승 이상 그 렌터카 유상 운송 알선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이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이게 타다 금지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타다 금지법에 해당하고요. 네. 기존의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활용해서 플랫폼 업체를 운영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 플랫폼 업체를 정상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유용화시키는 법률 규정은 또 따로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탈법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률을 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인데 만약에 이 관련법이 통과되면 기존 타다 기소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기존 타다가 운행해왔던 근거가 된 법률과 시행령이 결국 이 타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거든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가 운행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을 해간다면 지금 타다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도 계속 다투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행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행위시의 법률이라는 건 실행행위 종료시의 법률을 말합니다. 결국 타다가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다가 이 법률이 통과되게 되면 법률 위반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유죄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타다가 법률 개정을 즈음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시법주의에 의해서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법률과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법률은 통과돼 버렸어요. 이때는 법원이 또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법률이 제대로 완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상세히 하는 취지에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기존의 운행 형태, 기존의 법률에 따른 운영 형태도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만큼 기존의 법률이 불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롭게 법률이 통과된 만큼 기존의 법률은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할 수도 있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법률이 통과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국토부 예정대로 타다를 허용할 만한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돼 통과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유리한 형사법은 소급 적용하게 돼 있어요. 즉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 당시에는 위법이었던 행위가 재판 시에는 위법이 되지 않을 때는 무죄나 면소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란 꼭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명령 규칙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국토부 장관이 시행령만 개정해서 타다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히만 해준다면 지금 기소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시에는 무죄나 면소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련법이 어떻게 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국토부가 늦은 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교수님, 근데 이게 타다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뭐 이걸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을 다 포괄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든 법이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그렇죠.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고 각자 네.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생존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도 그렇고 결국은 택시 산업계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법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전문님 말씀하셨던 이걸 보면 렌터카 유상 뭐 어쨌든 알선 조건 관광 목적 어쩌고저쩌고 6시간 이상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 타다를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법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주로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타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시위를 하고 국회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타다를 노리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타다가 현재 합법적 테두리에서 그나마 숨구멍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었는데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이런 법안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던 것은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면 카풀도 그렇죠. 카풀도 택시업계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그것도 막혔죠. 네. 세상에 뭐 아침 저녁 2시간씩 4시간이라는 게 이게 카풀입니까? 그것도 막았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도 다 막았죠. 그다음에 타다가 또 이제 돌출되니까 타다로 막았죠. 그럼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새로운 어떤 공유경제 관련된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다 허용하고 그거에서 이제 피해가 나오면 피해가 나오는 걸 보호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존하면 생존한 대로 보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고 라는데 그 로직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택시 업계를 보호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택시 업계라는 구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막아서 구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나라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을 때 국회에서 여당도 야당도 이쪽에서는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가나요? 한편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러면 이제 뭐 법인 택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택시들은 그동안 사실은 사업권을 시장에서 암암리에 매매 거래를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택시 하시던 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이게 끝나면 이거 팔면 면허를 팔면 얼마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자기 재산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타다든 뭐 공유경제든 뭐든 이거를 허용해주면 자기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그 재산권이 얘기 들어보니까 꽤 금액이 크던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초기에 어떤 이런 공유경제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8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 대략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게 그 돈이 자기들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8천에서 6천으로 떨어졌다. 이것만 해도 공유경제 위협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확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택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거기도 뭔가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바꿔야지 탈출구를 안 만들어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지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논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논의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전문님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700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슈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업의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전제로 했던 게 우리가 논리적 접근을 할 때 택시라는 게 과연 이 교통 체계인가부터 우리가 과거에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2.9%를 차지하는데 이미 공공이나 또는 이런 운송을 분담률에서 이미 공공 서비스로 힘을 그러니까 즉 성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존에 700만 자영업자 하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럼 700만 자영업자들도 자기 폐업해서 문을 닫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물어줘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 형평성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택시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어느 순간에 그 본질을 벗어나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즉 공공성을 인정해주겠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랬고 기금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카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 또는 타다도 그렇고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네. 택시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네. 그걸 다 택시업계가 거부했거든요. 개인 택시들이.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택시 어떤 업계 종사자들, 특히 대행직 종사자들의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왜 그걸 다 커트했나요? 그리고 왜 근본적으로 진입 자체를 막고 있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 참 답이 잘 안 나오는 어떤 것도 다 이게 택시 업계가 반대를 했으면 두 가지 이슈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게 한 가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타다라든가 이게 IT 혁신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편법적인 그냥 하나의 운송수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공유경제 소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 같습니다. 네. 타다도 그 공유경제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차량은 앞으로는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진화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타다도 역시 그 공유경제 큰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규제가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우리 사회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네. 연착륙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검찰이 바라보듯이 탈법화한 상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합법화시키는 장을 마련해 두되 네.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당장 충격파가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저 교수님, 그 사실은 그랩이나 우버나 이 적자잖아요. 걔들 다 적자인데도 그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그 사업 자체는 적자여도 그 뒤에 나오는 이 빅데이터, 무궁무진한 빅데이터와 또 회원 수 그거를 보고 지금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뭐 그랩 그다음에 타다뿐만이 아니고 네. 뭐 이런 쿠팡 다 적자죠. 쿠팡 뭐 거의 적자 지금 누적 적자 1조 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투자를 또 했습니다. 한 네. 3조가 투자했죠. 왜 하냐는 겁니다. 왜? 그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초기에 플랫폼이 안착될 때까지 드는 비용은 결국 과거에 아마존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크리티컬 매스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하나의 다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엄청난 흑자를 내는 구조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가장 기본적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플랫폼 경제에서 중요한 어떤 손익 분기점을 넘어가는 그 점을 못 넘게 자꾸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플랫폼 경제가 공유 경제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타다가 정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또 한번 이걸 잘라버리면. 근데 지금 논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게 타다를 떠나서 운송에 있어서 택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공공교통 체계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던 게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택시 산업 자체가 이미 1960년대하고 197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19년 현 시점에서는 그 성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공유경제라는 자체가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소유하지 않는 그런 경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낭비라는 것은 지구를 파괴시킬 정도로 정말 소모적이거든요. 그걸 막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자원을 서로 같이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가장 취지에서 나오는 건데 현재 되는 논의는 완전히 그 논의에서 벗어나 일탈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적으로 개선 방향도 사실은 좀 제가 궁금하고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지금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네거티브로 갈 수가 있는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은 없을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9의 2조에 보면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각 규제가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개선해 나갈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주무장관에게 규제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유 경제를 우리 정부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타다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관련 부처에게 그 정도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는 세계의 흐름의 대세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파지티브 시스템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쭉 규정해 두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행위들을 그 나머지는 못하게 하는 거고 네. 네거티브 시스템은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규정해 두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끔 정해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드뭅니다. 우리나라에는 규제의 재검토 규정만 두고 있지 대다수가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네. 결국 지금과 같은 이해 당사자 간 다툼은 심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기존 법과 제도에 반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는 것도 정부의 업무입니다. 정부라는 건 그 존재 이유가 각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모두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존재 이유이자 업무거든요. 네. 네. 일부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산업 분야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되죠. 다른 법은 안 그러니까 이 법도 안 된다는 논리라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건 맞는데 예. 이것만 네거티브로 바꿨을 때 네. 기존의 다른 법 체계 하에서의 충돌 같은 거는 충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각 업무 분야별로 법령은 다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타다 논란과 관련한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네.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다른 여타 분야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난 우버 사태 때도 재판부가 2018년 6월에 우버 대표를 벌금 2천만 원에 선고에 처했는데 네. 그 당시에 재판부가 판시했던 내용이 위법행위는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우리나라의 법과 충돌함으로 인해서 위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했다. 즉 그 자체를 가명사유로 삼았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거든요. 네. 재판부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네요. 네, 재판부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정비돼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결국 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이 이슈가 먼저 불거졌는데 타다 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택시 업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라도 기소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면 처벌까지는 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그 논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그 이해관계가 단순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승화돼서 제도로 완비되었으면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련해서만이라도 먼저 법률로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네. 하나의 선도적인 조치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나갈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어쨌든 다들 이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버가 나중에 크게 돈을 벌지 안 벌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이 산업은 산업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산업일 수도 있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또는 이게 나중에 진짜 큰 산업으로 발전해서 뭐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산업이 될지 솔직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신산업이라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잘 살려가야 되기도 하겠고 또 동시에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도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방법을 사실 찾고 그래야 되긴 할 텐데 이 산업적으로 이게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걸 끌고 가야 될까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신산업이 일단은 들어오는 초기에 그러니까 중국과 같은 신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미국의 접근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네. 법적 제도적 정비가 아직 안 되고 기존의 법 체계 제도하고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산업이 발전과 진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산업이 일정 규모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그때 정비하면 됩니다.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신산업에 대한 어떤 탄생과 그래서 지금 특히 뭐 이런 공유경제, 공유체량뿐만이 아니고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산업적 변화가 중국이나 미국이 전 세계를 견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우리가 초반에 2001년부터 우리가 2010년까지 한국이 IT 글로벌 IT를 이끌었던 IT 강국이 되었던 것도 그러한 어떤 규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PC방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하나 케이스입니다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게 PC방인데 네. 지금 현재 PC방에 규제되고 있는 그 규제가 적용하고 있는 법률이 50개가 넘습니다. 네. 초기 단계에는 관계된 법령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적용받는 게. 네. 근데 저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PC방을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법령들이 적용이 됐는데 그런 접근법이 맞는 것이죠. 현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보는 게 택시업계도 새로 등장하는 공유 차량 쪽도 규제에 대한 철폐를 양쪽 다 요구하는데 정부는 규제 철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규제 철폐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진입하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고 있는 게 정부고 관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업계하고 이런 또 공유 차량 업계의 갈등이라기보다도 기존의 어떤 산업과 정부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한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슈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 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새로운 산업이 출현을 하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합니다. 역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도 기존의 택시 업계를 파괴하지 않고 공유경제가 올라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적 파괴가 그 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기존 산업을 파괴하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커다란 이익이 기존 산업에 있는 그 종사하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익을 배분을 해서 나눠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이 그 산업으로 자리 잡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타다의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타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타다뿐만이 아니라 차량 공유 사업 또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공유 플랫폼 사업들이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큰 산업을 만들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부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아무쪼록 정부 또 우리 정치권에서 보다 더 좋은 상생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이 산업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